네, 여러분 15번째 압축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6단원 나가고 있고요. 6단원은 5문제에서 6문제나 출제되는 단원이다. 이제 잘 기억하실 것 같고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항당, 민기, 취무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항고소송에서도 취소소송 부분 배우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364페이지 우리가 대상적격을 나가면서 대상적격에서도 행정심판은 그럼 어떻게 그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죠. 대상적격은 이제 처분 등이 바로 이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 처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처분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하는 거라면 그럴 때는 과연 이 행정심판에서 내려졌던 그 결과가 과연 여기서 말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오늘 논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재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원래 행정청이 내렸던 원래 처분이 있고요. 그 처분을 가지고 민원인이 나 이거 억울하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에서도 결정을 내렸죠. 그게 바로 재결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분이 두 개처럼 보입니다. 원래 있었던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죠. 그럼 그 두 개 중에서 물론 그 재결에 의해서도 민원인이 이거 재결 받았는데도 내가 억울하다 라고 하니까 취소소송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음 행정청의 처분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행정심판의 결정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되냐 이거라는 거죠 지금.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뭐가 원칙이에요?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그 행정심판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냐? 아니죠. 예외적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예외여야 돼요? 예외적으로 그 재결 자체에 원처분의 내용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를 판단하는 그 재결 내용에 있어서 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별도로 있다면 그럴 때는 그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재결의 내용에서 별도의 오류나 문제가 아니라 재결의 내용이 원처분이 적법한데 너 무슨 소리냐 이런 내용의 재결 내용 자체는 그 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결국 원칙으로 돌아와서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가 원칙이기로 했기 때문에 재결주의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위법사회는 원처분은 말 그대로 원처분의 하자만 주장하는 거고 재결은 재결 자체의 하자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죠. 그게 본안 판단이죠. 그죠? 지금 본안 전 대상적격 판단이 아니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봅시다. 라고 했는데 판사님이 봤더니 아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네 라고 했다면 본안에 들어가서 그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적격을 공부하다가 지금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상적격이 없으면 조금 각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재결 자체에 위법한 고유가 있냐 없냐는 본안 판단이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 없으면. 그죠?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넘어가죠. 자,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가서 재결 자체에 만약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게요.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면 도대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위법. 이게 바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고유한 주체가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죠. 그 위원회 자체 구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절차적으로 이런 절차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절차를 위법했다거나 이런 그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는 거지.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 원처분이 적법하다. 민원인 네가 잘못했네. 그런 내용 자체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가야 된다라고 계속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재결서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다. 그렇게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 형식상 하자에 해당하고요. 또 재결의 이유 모순 위법이 있다는 사유도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례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가 부당하다 해가지고 내가 감봉 처분을 받았나 봐요.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내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이 이제 소청 결정이라고 합니다. 소청위원회 이름 좀 특이하죠. 근데 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바꿔줬어요. 좀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를 견책에 처한 조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즉, 내가 비록 징계에서 1개월 징계에서 견책으로 좀 깎이긴 했죠. 누가 깎아줬어요? 행정심판위원회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깎아줬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아예 징계를 안 받게 해줘야 되는데 단순 견책으로 깎아준 것은 그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이야. 그것도 난 좀 부당해. 나는 이 정도로 깎인 거는 나는 만족할 수 없고 이건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청 결정에는 소청 결정 자체에 대한 고유한 위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한 위법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야지 그걸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소청심사위원회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깎아줬다고 해서 그거는 고유의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만약에 견책도 나는 좀 부당해 라고 했을 때는 뭘 가지고 취소소송 제기해야 돼요? 원처분을 가지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좀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어떻게 원처분을 특정하는 건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번엔 각하재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부적법 각하를 했어요. 이럴 때는 재결 자체 고유하자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실제로도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각하재결을 받았다. 그럼 각하재결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다 갖춰서 각하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 각하를 했다. 그럴 때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이 돼서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기각재결. 기각재결은 말 그대로 원칙상은 왜 기각당했어요? 원처분이 적법하고 민원인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럼 이 판단 자체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용재결을 받았어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가 원하는 인용재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원칙상 내가 원하는 게 인용이었고 인용재결을 받았으면 취소소송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소이익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어떤 처분을 받아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행정심판에 제기한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인용재결을 받았어요. 그럼 A는 더 이상 취소소송 갈 필요가 없는데 그 취소재결, 인용재결로 인하여 A랑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지금까지는 A가 그런 처분을 받아서 그 제3자가 잘 됐네? 나는 이렇게 상관없는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A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인용재결을 받아서 A한테 이익이 돼버리면 제3자가 반대로 손해가 된다. 그럴 때 바로 이 제3자요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때는 원처분으로 인해서 제3자가 권리를 침해받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처분은. 근데 원처분이 지금 취소돼 버렸죠. 행정심판에 의해서. 그럼 그때 돼서야 제3자가 이제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인용재결,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제3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이해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재결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인용재결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재결을 내리긴 했는데
100%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재결은 아니고 행정청의 처분을 바꿔주는 재결이라던가 내가 100을 다 깎아주라 했는데 50만 깎아주는 인용 재결을 했다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래 있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꿔버리는 변경명령 재결을 내렸어요. 자, 그럴 때에는 원래 있던 처분이 소송의 대상으로 가서 취소 소송 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바꾼 걸 가지고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냐 이 논점이 생길 수 있겠죠. 결론은 뭐예요? 수정된 원처분, 남은 원처분,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입니다. 즉 뒤에는 원처분이 다 붙고요. 바뀌었다면 바뀐 거, 남았다면 남은 거, 그리고 또 변경됐다면 변경된 내용을 앞에다 붙이고 뒤에 원처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얘네들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개념만 일단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고 또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 판례 문구를 그대로 기억하시되, 아니 선생님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한다면 그럼 변경된 내용은 이번에 변경된 거고 당초 처분은 옛날 건데 그럼 옛날에 이미 그 처분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제소 기간도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1년이 기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정된 원처분, 남은 원처분,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 기준이 돼서 항고소송 대상도 되고 제소기간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 판례 문구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넘어가죠. 자, 원처분주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처분 자체가 무조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실질적인 예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리고 그 재결에 대해서 우리 전 단원에서 배웠던 겁니다. 토지보상법. 내가 여기서 재결은 두 가지 재결이 있다고 했어요. 원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고 그 재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려주는데 그때는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재결은 말 그대로 원처분이 되는 거고 뒤에 이의신청해가지고 나온 재결은 이의재결이 그게 바로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 이의재결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의재결을 거쳤음에도 행정소송 가고 싶다. 그럼 뭘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겠어요? 원처분의 재결이 소송이 되겠어요? 아니면 뒤에 이의재결이 되겠어요? 원처분주의가 원칙이니까 당연히 처음에 있었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원처분이 되고 수용 재결을 했던 처음에 원처분을 내렸던 그 수용 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341조에서 다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을 반드시 구분해야지만이 이것도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공무원 같은 경우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제 거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죠.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분들은 이제 다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사립학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일반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그거 자체가 원처분이죠. 그럼 그 원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행정심판인 소청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원 소청심사로 갑니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자, 그랬을 때는 내가 교원 소청심사를 안 거치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냐?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행정심판인 교원 소청심사를 거쳐라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주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물론 우리가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나중에 행정심판 때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논점이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고, 기본 강의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내용에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랑 원처분주의를 헷갈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처분주의는 행정소송을 거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나중에 행정심판을 거쳤는데도 내가 만족을 못해서 행정소송을 갔을 때 그 소송의 대상을 뭐로 할 거냐를 구분하는 논리가 바로 원처분주의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내가 원처분을 받고 나서 다투고 싶을 때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고 가야 되냐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냐 이걸 다루는 논점이 바로 행정심판 전치주의 논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원처분주의가 있고 뒤에 이제 재결주의가 나옵니다만은 재결주의일 때 필요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무조건 재결주의냐?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원소총심사. 얘는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지만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무조건 재결주의도 아니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즉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 바로 가야 되는 것들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원처분주의냐? 그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이거는 이거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하되 각각의 논점에 맞는 예들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논점 자체를 엄청 비꼬아서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교원소총심사 같은 경우는 원처분주의임과 동시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교원소총심사를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그 결과도 만족 못하면 취소소송으로 가는데 그랬을 때 취소소송의 대상은 뭐다? 교원소총심사의 결정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원처분주의니까. 만약에 소총심사 결과에 고유한 위법이 따로 있다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럴 때는 그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끝. 이 밑에는 여기 밑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립학교 선생님. 자, 사립학교 선생님이 사립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사립학교가 행정청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논리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립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다퉈야 돼요? 두 가지로 다툴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는 민사소송. 왜냐?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아니니까 그냥 민사로 다툴 수 있어요. 또는 소청심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선생님의 신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청심사위원회로 내가 갔다. 민사로 갔으면 그냥 민사로 끝이에요. 근데 소청심사로 갔는데 소청심사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럴 때는 항고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청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그럴 때 뭘 가지고 다퉈야 되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피고는 교원소총심사위원회로 하여서 소총심사 결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그러면 여기랑 봤을 때 아니 여기는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에서 받았던 처분을 항고소송을 대상으로 하니까 원처분주의인데 여기는 선생님 소총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그게 대상이 돼서 항고소송 가면 이건 재결주의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청심사 결정은 여기서는 행정심판의 저결이 아니라 이 자체를 원처분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이 아니면 뭐가 원처분이에요? 학교에서 내린 게 원처분이 되죠. 학교가 행정청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처분으로 보지 않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원처분으로 봐서 그걸 가지고 항고소송을 가기 때문에 결국 얘는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약간 학자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재결주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원처분주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재결주의.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제가 재심의가 뭔지, 변상 판정이 뭔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고요. 문제는 여기서는 재심의 판정 또는 이제 행정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그 재결들 있죠? 그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피고를 누구로 지정해야 되는지도 시험에서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원이 피고가 되고요. 여기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피고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특허심판원도 그 심결, 행정심판의 결과인 그 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잘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바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상적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이랑 방금까지 대상적격이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원고적격으로 가는 겁니다. 당대의 재정부 안에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의미하고 그 안에서도 원고적격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원고적격까지 갈 겁니다. 자, 366쪽이고요. 원고적격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이 보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 일단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 즉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가지고 동물 같은 거, 자연 같은 거, 당사자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고적격보다 더 기초적인 당사자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될 만한 가치 자체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국가도 지자체를 상대로 뭔가를 취소 소송할 수 있는 원고로서 자격이 있냐? 일단 원칙으로는 없습니다. 국가 자체가 당사자 능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원고 적격이 뭐냐? 구체적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바로 원고 적격의 의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도 당연히 하나의 본안 전 요건이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심은 물론 상고심까지 존속 다 해야 됩니다. 1, 2, 3심까지 전부 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지 중간에라도 갑자기 자격이 없어지면 그때는 각하가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기본적인 소송 진행 과정, 사실심은 1심에서 2심까지, 그리고 변론기일까지 간 다음에 선고기일 잡힌다는 거,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린 걸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대한 학설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학설은 그냥 패스합니다. 그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에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개직구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런 이익이 있는 자가 바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런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 아니라 공익의 보호 결과로 그냥 국민의 일반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익들, 그걸 바로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반대 개념이에요. 이런 애들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거나 또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법률상 이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개직구와 반대되는 게 바로 공익 또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런 키워드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법률의 범위는 어디까지 법률로 봐야 되냐? 일단 근거 법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근거로 하는 법률 있죠? 그 근거 법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당연히 법률상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관련 법규까지도 다 포함시킵니다. 근거 법률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다른 법률들도 있겠죠? 그 법률들도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 적격을 최대한 좀 많이 인정해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행정청 공무원이 자연공원법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자연공원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자연공원법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들도 원고 적격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인정을 합니다. 경쟁의 자유권 뭐 이런 것들. 하지만 환경권과 같은 추상적인 기본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환경권 침해당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진 않아요. 왜냐? 환경권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환경권은 누구나 다 좋은 환경에서 내가 건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하나의 기본권 중에 하나지만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원고적격을 갖게 해주게 되면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원고가 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고적격이 있어요 라는 거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자,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판례들이 있고 안 되는 판례들, 중요 판례들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업 및 환경영향평가법, 방금 봤던 거죠. 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들 중에 환경영향평가 그 대상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당연히 그 법에서 보호하는 하나의 원고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제주에 강정마을이라는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강정마을 일대가 절대 보존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마음대로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걸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당히 보호가 되어 왔겠죠. 근데 그 제주 강정마을 일대 주민들은 지금까지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을 받아온 것은 그 지역 경관이 보호됨으로써 본인들이 반사적으로 얻게 된 하나의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러한 절대 보존 지역을 해제시킨다는 어떤 행정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걸 다툴 수 있는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원고 적격 부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그러면 이 논점 말고 나올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서 보호되는 법률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면 원고로서 다툴 자격 인정해준다는 거고요. 또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 우리 기억나세요? 이 판례? 건축을 하고 나서 사용검사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신청 안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거기 안에 입주 예정자도 사용검사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검사가 내려지고 나중에 사용검사 처분이 취소됐을 때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건물주만 다툴 수 있지 그 안에 들어있는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게 취소됐을 때 다툴 수는 없다.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국적법상 귀하 불허가 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을 바꿔달라는데 안 바꿔줬다. 자, 이런 거를 다투는 외국인은 이미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꿔달라 또는 거부 처분당했다. 원고 자격 인정해 줍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사증 발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사증 비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그건 좀 왼쪽 판례거든요. 그냥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비자를 내주라고 했는데 비자를 거부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을 때는 그 외국인은 아직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게 입국해달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고 법적으로 보호 가치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원고 자체로 인정 안 해줍니다. 하지만 같은 외국인이지만 같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왼쪽 4번 우리 스티븐 유 선생님 있죠? 유승준 씨. 그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증 발급 거부를 한 거에 대해서 원고 적격 자체는 인정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판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외국에 그냥 있던 사람이 사증을 신청해가지고 거부했을 때는 안 돼. 원고 적격 없어. 근데 저쪽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상대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원고 적격이 인정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오히려 이익이 되는 처분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아니 본인한테 이익인데 그거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원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 자체가 없는 겁니다. 수익 처분의 상대방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처분의 제3자는 원래 우리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A한테 내리면 그 A에 대해서 방금까지 공부했다면 A가 아닌 제3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고 적격이 없죠. 왜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간접적이나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상은 원고 적격 자체가 없습니다. 제3자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데 그 예들을 먼저 보고 갈까요? 교육부 장관이 관련 심의를 거쳐가지고 학교 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이사 때문에 내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다투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다투고 싶은 사람이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툴 만한 원고로서 자격이 있어요. 왜냐? 학교 운영 참여권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그 대학교의 교직원분들 있죠? 그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분들, 노동조합은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교육받을 권리나 학교의 자유를,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그 수단으로서 이 노동조합이 직접 기능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처분이 있었어요? 교육부 장관이 학교 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해서 누구는 다툴 자격이 있다? 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이분들은 다툴 자격이 있다. 근데 누구는 없다? 노조. 교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다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 요거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재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내려졌을 때 그 고시는 원래 그 한 사람한테 내려지는 게 아니죠. 다수 당사자에게 내려지지만 불특정 다수라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는 원고 적격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도 아까 우리 밀접하지 않고 단순하고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이해관계라면 원고 적격 인정 안 되지만 제3자는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는 원고로서 다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히 영업양도, 영업양수에 있어서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나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석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있는데 명의변경 신고 이전에 양도인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 채석 허가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럴 때는 내가 영업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 이 영업 관련된 채석 허가를 취소한 건 누구였어요? 양도인에 대해서 행정청이 취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처분의 상대방은 양도인입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제3자이지만 직접적인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양수인도 그 허가 취소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읽어보시면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을 신청을 받았는데 거부를 했어요. 법무사회가. 즉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님이 자, 우리 이 직원을 저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할게요. 이거 승인해 주세요. 라고 법무사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무사회가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랬을 때 그 법무사 사무실의 대표인 법무사님도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고요. 또 거기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법무사회가 승인 안 해줘가지고 일을 못하게 된 그 개인분도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는 그 결론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법인 및 단체 구성원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원래 어떤 법인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는 그 법인 자체가 원고가 돼서 다투는 건 기본이죠. 근데 원고가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처분이 내려졌을 때는 이분들에게도 원고 자격 인정해 주고요. 또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함에도 그 구성원이 스스로 그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분들도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구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문구 판례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뭐 자주 나오는 논점은 아닌데 이런 프로세스, 논리의 프로세스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 국가나 지자체는 그럼 원고가 될 수 있냐?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고 적격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 적격이 원래는 없지만 국가는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실효적인 다른 법적 수단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원고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법인의 법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관계에 있어서 그냥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지자체도 이렇게 인정 안 해주면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국가,
그죠? 그리고 지자체 맞다면 이번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도 원래 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방법이, 다툴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해주고요. 또 이런 거를 다투지도 못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참고 있으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한 처분까지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국가기관도 그 처분 자체를,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시도선관위 위원장님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원래는 법 인격이 없어서 원고 적격이 안 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위원장님에게 자, 소속 직원 잘못했으니까 중징계 요구를 잘못한 거라고 해서 중징계를 내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소속 직원이 별로 잘못이 없네요 라고 하면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처분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다투고 싶다. 다툴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또 안 따르면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 원고 적격을 해줬고요. 또 이번에는 소방청장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해서 그 직원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데 소방청장이 봤을 때에는 나 이거 다투어야 될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나한테 잘못 처분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투려고 할 때 원래는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키워드로 암기한다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선관위위원장 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적격 누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원고 적격 인정. 또 국가위원회와 소방청장의 원고 적격 인정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고요. 이제 복효적 처분이라 그래가지고 한쪽은 처분을 내리긴 했는데 그 처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받게 됐을 때를 복효적 처분이라고 했어요. 특히 첫 번째 경업자 소송 같은 경우는 경업자가 뭡니까? 동종업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게 바로 경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한쪽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면 다른 쪽에게 피해나 또 이익이 될 수 있을 때 이럴 때 바로 이제 경업자 관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경업자 관계가 특허 관계이냐 아니면 허가 관계이냐 그 경업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격이 특허냐 아니면 허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특허 같은 경우는 기존 업자가 특허 기업이라면 그 특허로 받은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기존 업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려서 내가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럴 때는 원고 적격 인정해 줍니다. 특허일 때. 아마 다음 페이지에 제가 가져왔을 텐데요. 우리 107, 102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특허와 허가. 읽어보세요. 뭔지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같은 게 허가예요. 허가일 때는 원칙상 이거는 내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져서 나한테 피해가 입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로서 그 처분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제3자로서. 아시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 면허나 인허가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단순히 허가로서 끝나게 아니라 그 여러 명들의 영업을 함에 있어서 그 영업상의 이익도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들의 이익이 줄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관련 법률에 인정이 되어 있다면 그럴 때는 기존의 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원고로서 다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A, B, C 3명 중에 1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된 게 허가예요. 허가. 근데 갑자기 A, B, C 말고 D까지도 새롭게 허가를 내주는 처분을 행정청이 내려줬다. 그러면 내가 원래 허가기 때문에 D도 여기에 허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한들 내가 그 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제3자로서. 하지만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허가의 관련 법률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허가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서 안 된다. 그런 거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법률에 있다면 그럴 때는 내가 D에게 행정청이 내려준 허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특허 같은 경우는 이런 법률의 보호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허에 대한 판례들이 있죠. 버스 같은 것들, 그죠? 버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특허예요, 특허. 그렇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 그리고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도 다 특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 여기도 버스입니다. 그 다음 안 되는 것들, 허가죠. 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 면허, 또 석탄 가공업에 대한 허가, 또 병원, 다 허가입니다. 또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게 해주는 것도 허가고요. 다 허가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도 구내 소매인과 일반 담배 소매인도 다 허가기 때문에 바로 옆에 내가 구매 소매인인데 일반 담배 소매인 추가적으로 담배 팔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허가기 때문에 다툴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같은 일반 담배 소매인 간에는 관련 법률에서 같은 일반 담배 소매인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건 안 된다. 돈을 못 벌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또 아주 옛날 판례인데 기존 약 종상업자도 이런 것과 동일한 논리로 원래는 원고로서 다툴 자격이 없지만 왜냐 허가니까 다투게 해준다는 거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경업자를 봤다면 이제 경원자죠. 경원자는 뭐예요? 3명이서 하나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다퉜는데 다투는 그 관계를 경원자라고 하고 한 명에게만 허가를 내주면 나머지 2명은 이제 그걸 못 받게 됐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이제 경원자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해 줍니다. 왜냐? 내가 떨어진 2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하더라도 왜냐? 처분의 상대방은 그 허가해준 사람이 원래 원칙상 처분의 상대방이죠.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원고 적격 인정 안 되지만 이런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떨어진 사람이 원래 명백히 법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너는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어. 그런 사람들은 원고 적격 안 줍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이 사람들은 합격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허가가 내려진 그 사람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은 거부 처분 당한 거죠. 본인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투든지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다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 LPG 가스를 내가 사업 허가를 3명이 도전해가지고 1명에게만 오케이가 내려졌다. 나머지 2명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3명이서 신청했는데 1명한테 내려졌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인인소송으로 갑니다. 인인소송은 뭐예요? 인근 주민들이 다투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업 허가가 내려졌을 때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그 사업 허가 때문에 내가 앞으로 우리 사는 이 동네가 공사장 때문에 뭐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런 개념들이고요.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근거 법규 및 관계 법규가 당연히 앞에서 봤던 논리가 그대로 와요. 공익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원고 적격 인정해주는 게 기본 대원칙이라 보시면 되고, 자, 원자로 시설 부지에 살고 있는 그 주변 주민들은 당연히 원자로 시설이 발생하게, 거기에 지어지게 되면 원자로가 되게 좀 한번 폭발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줘가지고 그 원자로 시설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또 주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근에 연탄 공장을 내준다는 건축 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그 연탄 공장 들어오면 당연히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그 인접 주민에게 원고 적격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 넘어가고요. 또 그 물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김해시장의 낙동강 합류 하천수 주변에 공장을 설립해줘요. 우리가 이 밑에랑 비교해야 됩니다. 어떤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장을 갑자기 설립을 승인해 줘버리면 내가 거기서 물을 직접적으로 먹는 사람으로서 그 공장 때문에 내 물이 오염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원고 적격 인정해 줍니다. 공장 설립이 포인트예요. 하지만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깨끗한 물을 먹어왔는데 갑자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정 해제의 처분을 다툴 수 있냐? 이럴 때는 없습니다. 공장 승인은 다툴 수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다툴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또 매립 목적물 택지 조성에서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다 했을 때 그 수녀원분들이 그 근처에서 딸기잼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조선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환경상 피해를 입는다. 원고적격 인정 안 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녀원님들, 수녀님들이죠. 수녀원 원고적격 없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행정소송에서. 아시겠죠?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환경영향평가 지역 관련된 것만 좀 이게 축약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한다는 부분이고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서도 근거 법률의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관련 법들에서 보호하는 주민들 또 관련자들 다 이익을 인정해준다는 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다 반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제3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지만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고 또 제3자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보겠지만 내가 이 처분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그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는 아주 큰 침해다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지만이 원고로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내의 주민은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되는 게 원칙이고요.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유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은 아니더라도 그 영향권 내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지 그 영향권 내에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한다는 건 즐긴다라는 표현, 즐긴다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고상 인정되지 않고요. 영향평가 밖의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 적격이 바로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거를 입증해야지만이 원고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거다. 수위 난도를 넘는 피해. 아시겠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기타 나머지 판례들도 여러분들이 쭉쭉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또 반복되고 있는 게 많고 이 판례도 제가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원고 적격을 인정해줬다. 그 이유는 여기 밑에 제가 설명을 적어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또 이런 판례들도 쭉쭉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 판례도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를 내려줄 때 그 건축 관련된 물건들, 그죠? 뭐 그 땅이라든가 건물과 관련된 설계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만 하면 되지 누가 토지 소유자냐 이런 거는 이제 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건축주는 딱 건물을 지으려고 한 사람이고 원래 토지 소유주랑 건축주가 동일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A인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한 사람은 B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고 그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죠.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근데 착공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착공하기 전에 건물주랑 건물을 지으려고 한 사람과 땅의 소유주가 문제가 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겠죠. 자, 그럴 때 토지 소유자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원래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토지 사용 승낙을 했는데 틀어져가지고 더 이상 토지 사용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걸 철회시켜야지 건물을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자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글은 긴데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원고 적격 부정. 방금까지는 긍정을 받고요. 부정된 것들 중에 이제 빨간색 애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요. 일부 추락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처분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그럼 아예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시면 되고요. 역시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서 토지를 이미 수용당해가지고 소유권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도시계획 결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은 이제 소유권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런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아까 앞에서 봤던
노조 기억나시죠? 노조는 없고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있다. 기억하시고 또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누가 다툴 때는 의미가 있다?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 사장 이분들은 다툴 수 있지만 세금을 결국에는 내는 직원들, 원천 납세 의무자는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요. 또 압류 처분에 대한 압류 부동산을 이미 매수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압류 등기한 이후에 그 압류 부동산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그 압류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자격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사람이면 모를까, 소유주면 모를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쭉 넘어가고요. 또 운전기사가, 택시 운전기사가 합승하면 안 되는데 아주 예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택시 타면 제가 어디까지 노량진역까지 데려다 주세요 했는데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보이면 또 태워가지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랑 합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범죄도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상당히 좀 불편하잖아요. 먼저 탄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합승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전기사가 합승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 과징금을 누가 내냐? 택시기사가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냅니다. 그래서 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졌는데 회사가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당해 운전기사가 원고가 돼가지고 다툴 수는 있다? 없다라는 거.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또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그 교수 임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부교수를 임용했는데 같은 학과의 기존 교수님이 이거를 취소할 수 있냐? 원고 적격이 있냐? 없습니다. 역시나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다툴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상 적격 뒷부분,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거, 그리고 원고 적격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 중요한 거 많았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복습 꼭 해주시고 OX 문제집도 해설이나 강의 보시기 전에 혼자 시간 재면서 반드시 꼭 풀어봐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